북한이 서울 불바다를 다시 거론하며 군사행동을 시사한 가운데 최전방 지역 북한군 병사들이 평소와 달리 철모를 착용하고 총에 착검을 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비무장지대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원로들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행보에 대해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특사 제안 사실까지 일방적으로 공개하자 청와대의 대응도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장면이 담긴 33초짜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을 건드린 것에 대한 첫 단계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응징 조치는 절대로 다쳐서는 안 될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린 자들과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1년간 서울 청담, 삼성, 대치, 잠실동에서 갭 투자를 금지했고 수도권 전역은 물론 대전, 청주까지 규제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마스크 없이 버스에 타려다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이틀 전엔 하차 요구를 거부한 남성이 체포됐고 어제는 기사에게 욕을 하고 난동을 부린 승객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헌혈자들이 줄면서 전국의 혈액 보유량이 관심 단계인 5일치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평균 혈액 냉장고 실패를 취재했습니다.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북한이 숨 쉴 틈 없이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담화로 서울 불바다 위협을 가하더니 최전방에선 북한군 병사들이 철모를 쓰고 총에 착검을 한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실제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우리 청와대와 국방부도 태세를 전환해 반격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북한군의 도발 예상 지역에 저희 취재진이 나가 있습니다. 먼저 개성공단이 내려다 보이는 경기 파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북한이 오늘 군사 행동을 언급하면서 이 도발 장소를 아예 특정해서 예고를 했다는데 어디를 언급했습니까? 네, 북한은 오늘 오전 김여정 제1부부장을 필두로 4건의 담화와 논평을 쏟아내면서 청와대와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제 뒤로 멀리 내다 보이는 개성공단에 군대를 주둔시키겠다고 밝히면서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도발 장소까지 언급했습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오늘 아침 대변인 발표를 통해 군사 계획을 밝혔는데요. 우선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구에 부대를 주둔시키고 DMZ에서 철수한 지피를 다시 복원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해 군사훈련 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며 전 전선에서 대남 삐라를 살포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선 이 건사를 잘못하면 서울 불바다설이 다시 떠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북한이 서울 불바다설을 언급한 건 2017년 8월 해병대 서북도서 사격훈련 이후 2년 10개월 만입니다. 깨끗한 것들과는 더는 마주 앉을 일이 없을 것이라며 남북 교류 중단도 선언했습니다. 깨끗한은 더럽다는 뜻의 북한 방언입니다. 개성공단 근처에서는 아직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까? 네,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촬영 장비를 통해서 저희가 개성공단을 확인해봤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접경 지역 주민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접경 지역에 부대 재배치를 공언한 만큼 주민들 사이에선 긴장감도 엿보였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대남방송 재개 등 도발 징후가 나타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파주 미타사에서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북한 총참모부는 비무장지대에 군대를 다시 진출시키겠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비무장지대 GP 인근인 강원도 철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북한군의 진입이 곧 임박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자, 안보경 기자, 실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강원 철원 백마고지 전적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제 뒤로는 북한군 지피가 어렴풋하게 보이는데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지켜보면서 북한군의 동향을 취재해봤는데 북한군의 움직임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오늘 북한군 지피에서는 철모를 쓰고 총에 착검을 한 북한군 모습이 우리 군 당국에 포착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군은 평소에는 천으로 된 전투모를 쓰다가 훈련이나 비상이 걸리면 철모로 바꿨습니다. 또 최근에는 지피 안에서 고사총 가상 사격 연습도 했습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오늘 오후부터 북한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면서 비무장지대 진입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걸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북한 측 접경지대는 대비 태세 단계가 격상돼 비상이 걸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북한 GP가 이제 보인다고 했는데 실제 뭐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나요? 네, 제가 지켜보고 있는 북한군 GP는 아직 이렇다 할 특이 동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군 3명이 초소 주변에서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고 초소에는 북한 인공기와 최고 사령관기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어제 경기 파주시 임진강변의 북측 최전방 초소에서 두 깃발이 모두 내려진 것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안 기자가 서 있는 철원 지역은 이 9.19 군사 합의로 GP를 일부 철수한 곳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 지역은 2018년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최전방 초소 GP를 남북이 각각 10곳씩 시범 철수한 곳입니다. 9.19 군사합의에서는 상호 1km 이내 근접한 남북 감시 초소를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이 일대에는 남북 초소 몇 개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철원에서 채널A 뉴스 안구겸입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이 군사훈련을 예고한 서해로 가보겠습니다. 최선 기자가 서해 최전선 연평도에 나가 있습니다. 자, 최선 기자, 지금 그곳에서 북한군이 배치한 해안포에 포문이 보인다면서요.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네, 지금은 해무가 뿌옇게 끼어있지만 제 뒤로 보이는 곳엔 북한군의 최전선 해안포 부대가 있는 개머리 진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연평도를 향해 북한군이 배치해둔 해안포의 포문이 보이는 곳입니다. 오늘 하루 살펴보는 동안 포문은 계속 닫힌 상태였는데요. 낮 시간에 북쪽에서 우르르 하는 폭음이 들리기도 했는데 북한의 공사 현장 소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수시로 해병대에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군의 특별한 움직임은 이곳 연평도에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NLL 넘어 연평도에서 4.5km 떨어진 갈도에는 122mm 해안포가, 7km 떨어진 장제도에는 해안포는 물론 100여 명 중대급 북한군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사실상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만큼 언제든지 포문을 열어 연평도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연평도는 10년 전에 실제 포격 도발이 이루어졌던 곳이라 이 주민들이 불안해야 할 것 같기도 한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오늘 직접 만난 주민들은 10년 전 그날이 여전히 생생하다며 불안해했습니다. 같이 다 타서 없어졌지. 없어지고선 이거 그때 새로 또 졌지. 그럴까봐 걱정이에요. 우리 저놈들이 다 뭐 폭발시켰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걱정돼. 솔직히 이게 겁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거든요. 조금은 다 마음이 그래요. 한 것도 경험 있으니까 도망하지. 해병대 연평부대는 조만간 자주포 동원 비사격 훈련인 서북도서 순환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24시간 경계태세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평도에서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이렇게 북한군까지 움직이자 청와대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도 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북한을 향해 어느 때보다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청와대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윤수 기자, 청와대도 북한이 실제로 군사 도발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아주 강경한 메시지를 냈죠. 네, 청와대는 오늘 오전 8시 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의 회의가 끝난 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직접 청와대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예상 밖의 초강경 발언이었습니다. 북측이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에서 이러한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입니다. 특히 비공개 대북 특사 파견 제의를 북측이 공개한 것을 두고 전례 없는 비상식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정인 특보 등 남북관계 관련 원로 인사 7명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구체적인 발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의 상황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청와대가 이렇게 강경하게 북한을 대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이렇게 태세를 전환한 이유가 뭘까요? 청와대는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북한의 원색적인 비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청와대 내부에선 북한의 태도에 대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통일부도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북측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청와대는 돌파구를 찾고는 있지만 당장 해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남북 간의 냉각기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북한이 보란듯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군이 공개했던 흑백 영상보다 훨씬 선명한 화질로 처참한 모습이 고스란히 전해지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폭파에 200kg 넘는 폭탄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커다란 굉음과 함께 잿빛 연기가 피어나고 파편이 튀어오릅니다. 개보수한 지 2년밖에 안 된 푸른색 현대식 건물은 3초 만에 완전히 사라지고 뒤편 종합지원센터의 유리창과 외벽도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북한이 폭파 하루 만에 공개한 33초 길이의 영상인데 폭파 순간을 서로 다른 세 각도에서 보도했습니다. 무능한 남조선 당국자들에 의하여 오늘날 쓸모없는 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영상에 앞서 북한은 폭파 사진 6장을 먼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로 센 위력은 일반 산업용 폭탄이 아닌 군용 폭탄을 사용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검정색 그리고 이제 회색의 그런 연기가 이렇게 발생했거든요. 고도로 폭발력이 높은 군사용 TNT를 사용된 걸로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영상에 나타난 그런 상황을 봐가지고는 약 500파운드 정도의 그런 그 폭발물 양이 이렇게 사용되어. TNT는 지난 2018년 남북이 비무장지대 GP를 철수할 때 사용했던 폭탄입니다. 폭발의 방법은 이게 전기식 내관을 사용한 것 같아요. 정확한 이 위치를 정확한 시간에 이렇게 이제 타격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이점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어제 우리 정부가 공개한 폭파 당시 영상을 봐도 연락사무소 4곳에서 엄청난 폭발과 함께 건물이 폭삭 무너져 내립니다. 그 여파로 15층짜리 개성공단 지원센터도 반파됐는데 북한이 폭약량을 과하게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우리 측 CCTV가 흔들릴 정도로 후폭풍이 강했는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기둥 4곳에 폭탄을 장착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개성공단 자체에 대한 어떤 큰 생각이 없이 주변 시설에 피해가 있든 말든 과도하게 폭약을 써서 엄청난 폭발 효과를 줘서 좀 극적으로 연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4일 건물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발견했다며 폭약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불꽃이 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남북관계가 뒤틀릴 때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서울 불바다. 누리면 다수하게 되어 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이 위협 발언이 오늘 또 등장했습니다. 이 전면에 나선 대남 강경파들 작품으로 보입니다. 황수영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논평에서 삭막하게 잊혀가던 서울 불바다설이 다시 떠오를 수도 있다고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서울 불바다 발언은 1차 북핵 위기가 고조되던 1994년 남북 실무접촉에 참석한 박영수 북측 대표 입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던 2013년 3월에는 당시 북한군 정찰총국장이었던 김영철이 이례적으로 TV에 나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누리면 발사하게 되어 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8월에도 서해 서북도서에서 진행된 우리 군의 사격 훈련을 비난하며 불바다를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군사 분계선 북측에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 장사정포를 이미 배치해 청와대 등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300km,
나가는 그런 곳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오게 되면 그것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뭐 송악산 하나 사이긴 하더라도 심리적인 위협이 조금 더 가해지겠죠. 전문가들은 실제로 서울을 공격할 가능성보다는 심리적 압박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합니다. 김영철과 리성건 등 대남 강경파가 전면에 다시 등장한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은 남북 간 연락채널 폐기를 지시하며 전면에 나섰고, 리성건 북한 외무상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핵전쟁 등을 언급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북한의 오늘 말폭탄 속에 우리 모두가 몰랐던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그제 북한의 특사 파견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북한은 이를 거절하며 청와대가 비공개를 요청했던 사실까지 공개했습니다. 이 외교적 결례를 무릅쓴 사실상 망신주기인데요. 당분간 대화는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는 분석입니다. 유지훈 기자입니다. 그제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를 보내겠다고 북한에 제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소훈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고 하면서 방문 시기는 가장 빠른 일자로 하며 우리 측이 희망하는 일자를 존중할 것이라고 간청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 부장이 문 대통령의 특사 요청을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여정 당주완연의 제1부 부장은 뻔한 술수가 엿보이는 이 불순한 제의를 철저히 불허한다는 입장을 알렸습니다. 특사 파견이 석훈짜리 광대급, 찬망한 판단, 저돌적 제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을 겨냥해선 남조선 집권자가 위기 극복용 특사 파견 노름에 재미를 붙였다고 비난했습니다. 그간 남북관계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특사 파견은 돌파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실제 2년 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 특사단은 두 차례 평양에서 김 위원장을 접견하며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북한 역시 2018년 평창올림픽 때 김여정 제1부 부장을 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남한에 보냈습니다. 청와대의 특사 파견이 무산되면서 남북관계는 더 경색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이 와중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요.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외교 안보라인 교체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청와대에 사의를 전달했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악화된 남북관계를 두고 여권에서조차 책임론이 제기되자 취임 1년 2개월여 만에 사표를 던진 겁니다. 김 장관 외 다른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해 외교안보 라인 수장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북 특사로 언급됐던 정의용 대통령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교체 가능성이 우선 거론됩니다. 다만 북한의 압박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실제 인사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측근이면서 북한이 신뢰를 갖는 인물들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북통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민주당 의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북 전단을 대북 탈북자 단체에서 12번을 시도를 했는데 그중에 한 번만 우리가 제지를 했습니다. 임 전 실장이 한때 통일부 장관 후보로 검토됐던 만큼 후임 통일부 장관에 전격 지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정치부 강은하 기자와 관련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연일 이 김여정만 보이고 정작 김정은 위원장이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이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요, 지난 7일 제13차 정치국 회의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이 무색하게 잘 걸어 다녔고요, 밝게 웃기도 하면서 나름 이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난 지금까지는 어디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남북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 네. 그렇다 보니 김 위원장의 신변을 두고서 이런저런 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출발과 도착지를 알 수 없는 이 북한 고려항공 비행기가요, 3분 정도 북한 북동상에서 레이더 신호에 포착이 됐는데, 이를 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심포로 간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 공장 시찰 움직임이 포착됐다, 뭐 이런 보도들도 있었는데 아직 정확히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이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은 이 연일 강력한 비난 발언을 쏟아내면서 이 대남 최전선의 선봉장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국에서는 이 김정은이 아닌 김여정이 이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전 세계에 확실히 각인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김여정 담화를 보면 이 발언 수위도 세지만 이 네. 4,000자 넘게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조목조목 비판을 하고 있어요. 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네, 김여정 스스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평화의 사도처럼 처신머리 역겹게 하고 돌아가니 그 꼴불견 혼자 보기 아까워 우리 인민들에게도 좀 알리자고 내가 오늘 또 말폭탄을 터뜨리게 된 것이다. 네, 꼴불견을 혼자 보기 아까워서 이 말폭탄을 이어간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속내는 사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김정은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핏줄인 김여정의 입지를 지금 단단하게 하고 이 김여정의 성과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 건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네, 이 김여정을 일단 악역으로 내세우고 김정은 위원장은 히든 카드로 남겨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남한을 비난하게 되면 이 현 상황을 더 긴장 국면으로 몰아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 화해 무드로 돌아서야 할 때 김 위원장이 해결사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북한이 또 하나의 초강수를 둔 게 우리가 이제 대북 특사를 제안한 것, 그것을 공개한 거예요. 왜 네,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네, 오늘 북한이 공개한 두 인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2년 전에 이 남북 화해 무드를 이끌었던 주역들입니다. 그때도 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해서 이 김 위원장을 만났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북한 입장에서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은 이미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돼버린 겁니다. 남조선 집권자가 위기 국복용 특사 파견 노름에 단단히 재미를 붙이고 걸핏하면 황당무계한 제안을 들이밀고 있는데, 네, 결국 우리 정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 외교안보 라인 개편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새로운 인물 찾아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제 정말 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코앞에 온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우리 네.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젠 군사적 도발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군, 북한의 여러 군사 도발 시나리오에 대해서요, 이 다각도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건 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일단 이 북한이 개성공단이나 이 금강산 일대의 군사를 재주둔시킬 경우 우리 군도 같은 규모의 군부대나 무기를 재배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북한이 서해상에서 군사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 역시 군사훈련을 재개할 가능성 높습니다. 이 북한이 이런 식의 군사 도발을 하게 되면요, 사실상 9.19 군사 합의는 파기된다고 봐야 한다. 이게 바로 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결국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국면은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게요. 네, 하루하루가 살얼음 판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강은하 기자였습니다.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발하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릴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파주 접경지 주민들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주 통일촌 주민들에겐 외부 활동을 자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고 안부를 묻는 가족과 지인들의 전화도 빗발쳤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개성공단에서 직선거리로 8km쯤 떨어진 파주시 통일촌입니다. 거리에 움직이는 차량이나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뒤 이곳 주민에겐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하면 외부 활동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생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불안하죠.
민간인 출입통제선 북쪽에 있는 통일촌에 가려면 제 뒤로 보이는 통일대교 검문소를 지나야 하는데요. 어제 급히 퇴촌 조치됐던 초등학교 교사 등 마을로 출퇴근하는 외부인들의 검문 절차도 평소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일촌 안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교와 수업도 정상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수업에 사실이 발생할까 봐 임시 배치를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로 막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제1세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다 정상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러 수시로 통일촌을 드나드는 민통선 이남 주민들도 하루 만에 급변한 동네 분위기를 실감합니다. 주민분들 동요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벌판에 나갈 때 10시 이후로다가 출입할 수 있게 뭔 일이 있어서 철수라고 하면은 많이 이렇게 협조 좀 해달라고. 밖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그거 괜찮냐? 뭐 전쟁 난다고 그러더라고. 폭파시켰으니까 좀 걱정은 되더라고. 어제와 비슷한 일상이었지만 접경지 주민의 마음에는 걱정과 긴장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어제 오늘 누구보다 마음 졸인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개성시에서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장면을 보며 사업 희망이 꺾인 개성공단 기업인들입니다. 기업인들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미국과 북한을 설득해 공단을 재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북한은 사퇴학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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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북측에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기울여온 노력을 허사로 만들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재개를 영구히 막는 더 이상의 조치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남북 공동선언의 이행에 미온적이었다며 현 정부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찾아서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신년사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렇게 몇 차례 하시고 있는데 현재적으로 이행을 하라는 우리 기업인들의 요구이다. 제재를 빌미로 발목을 잡은 미국도 원인 제공자라고 비판할 땐 잠시 목이 메었습니다. 결자 해지 입장에서 사태 해결을 위해 남북의 합의를 존중하고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입주기업들이 철수하면서 남겨둔 자산은 9천억 원, 현대아산이 조성한 생활기반 시설과 사무실, 숙소 등 6천억 원대의 자산을 포함해 개성공단은 1조 5천억 원 규모의 우리 기업 자산이 남아있고 금강산 관광지구에 남아있는 50년 사업권과 개발권, 호텔 등 9,200억 원의 현대아산 투자금까지 총 2조 4,200억 원이 북에 묶여 있습니다. 현대아산 측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냉가슴만 앓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정부는 북측에 이번 폭파의 배상을 요구하는 게 맞지만 현 시점에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북한을 향한 인내를 강조했죠. 이번에는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금도를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강재 기자입니다. 청와대에 발맞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상징을 폭파하는 북쪽의 행동은 이 금도를 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북측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조속히 추진하겠다던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도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제출이 되면 그 절차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하고 같이 언제 제출을 한다 만다 이런 거에 관한 논의는 아직은 진행된 바는 없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시점에 판문점 선언 비준 추진은 한가하게 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168명이 공동 발의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발의가 아니라고 선긋기를 했습니다. 앞서 연락사무소 폭파 직후 포로 폭파하지 않은 게 어디냐고 말한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은 해명에 나섰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된다는 측면이 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런 것이 사고가 잘 났다는 뜻은 결코 아닌 것처럼.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바로 개성공단 문을 열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 규탄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궁금하시죠? 트위터로 첫 메시지를 냈는데 북한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무엇인지 워싱턴 김정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경찰개혁 행정명령 서명식. 북한 도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관심이 쏠렸지만 질의응답이나 북한 발언은 없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이에 앞서 올린 트위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반짝 호전된 경제 지표에 대해 반색했을 뿐 북한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미 국무부만 채널A의 관련 질의에 북한은 역효과를 내는 행동을 자제하라고 밝혔습니다. 강한 수위의 비난을 자제한 건 더 이상의 긴장 고조는 불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과 같은 레드라인은 넘지 않았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제재 완화 등과 같은 미국 내 기류 변화 또한 불가하다는 분석입니다. If the U.S. government was really keen, they would have found ways to enable the inter-Korean track at a time when the U.S. DPRK track has been stalled. And it hasn't happened. 그러나 미국을 사정권으로 두는 ICBM 도발 등을 북한이 감행할 경우 기류는 급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f our people are threatened, we will never, ever hesitate to act. 2018년 북한이 핵 외교에 돌입한 이후 가장 도발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다음 주 6.25 전쟁 70주년과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전후로 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한입니다. 코로나19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요. 오늘은 국내에 앞서 중국 상황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중국 베이징은 사실상 준봉쇄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증상인 관절 통증이 나타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성혜란 특파원입니다. 담벼락 너머로 주민들이 택배를 건네봤습니다. 어제 코로나19 환자가 또 30명 넘게 늘면서 베이징 전체 확진자는 13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자 베이징시는 감염자가 속출한 펑타이구에 이어 모든 지역에 대해 폐쇄식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베이징 바깥 이동도 대폭 차단됐습니다. 일부 시외버스 노선은 운행이 중단됐고 베이징을 드나드는 항공편도 1000편 넘게 취소됐습니다. 베이징 시내 대중교통도 탑승이 제한됩니다. 베이징 시는 시내버스의 탑승 인원도 평소의 75%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방역 단계도 다시 2단계로 격상하고 등교를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全市中小幼各个学段已经全部实现进校，学生居家在线学习。 베이징 시는 집단 감염 경로로 물품 표면 등을 지목했습니다. 初步判断由人际传播或物品环境污染引发的感染所致。 아울러 베이징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이전의 감염 증상과는 다르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디탄 의원 마옌팡 교수는 집단 감염 환자 일부가 관절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당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这4年我一共我们全部一共5个人，6月4号的时候去了一次。 베이징시는 확진자들이 근무한 식당을 모두 폐쇄하고 식당과 농수산물 시장 등의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이 와중에 영국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염증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덱사메타손이 영국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사망률을 크게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염증 치료제입니다. 가격은 개당 17원 정도 하는 거라. 그럼 한 통이 보통 1000정 단위니까 17,000원, 18,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 처방만 받으면 국내에서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염증약 덱사메타손입니다. 최근 영국에서 시행된 임상시험 결과 이 약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환자에게 덱사메타손을 투여하면 사망 위험은 최대 40% 감소하고 다른 산소 치료를 받는 환자도 25%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 days of treatment with that, which is a tablet or an injection, reduces the risk of death by about 35%. 연구팀은 전염병 초기부터 약을 사용했다면 최대 5,000명의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열흘간 투여에도 7,600원밖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영국이 과학으로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선 면역 기능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면역을 같이 떨어뜨려서 다른 부작용이나 이런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시고 계셔서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제로서 극찬했던 클로로퀸 등은 부작용 등의 이유로 미국에서 사용이 취소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국내 상황도 좋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확진자 중에 고령자가 많고 중증 환자도 늘어나서 우려스럽습니다. 무증상 상태였다가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한 지 사흘 만에 숨진 80대 환자도 있습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엿새 전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됐던 어르신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오늘 1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체 확진자는 3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24명이 60세 이상의 고령층입니다. 음성받은 분들 중에서 이제 양성이 자꾸 나와서 그래서 다시 하게 된 거죠. 반복 기간에 균이 활성화됐다고 봐야죠. 이곳 이용자 중 첫 확진자인 82살 남성은 폐렴 증상이 악화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오늘 숨졌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엿새 만입니다. 이틀 전에는 인천에 거주하는 80대 환자가 확진 판정 사흘 만에 숨지기도 했습니다. 방문 판매 업체인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로 격리 기간 중에는 증상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초기에 무증상 상태셨고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이 된 그런 사례였습니다. 고령층 감염은 리치웨이 집단 감염이 시작된 6월 초부터 크게 늘고 있습니다. 6월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40%에 육박합니다. 고령층 확진자가 늘면서 중증 이상의 환자도 2주 전보다 3배 넘게 많아졌습니다. 정부는 자가격리 중인 고령층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임상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버스에 마스크를 안 쓰고 탔다가 체포까지 당한 승객도 있습니다. 내리라는 말을 듣지 않고 난동을 부리며 버스 운행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구자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서울 약수동의 한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운 버스는 200m 정도를 이동하다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승차한 남성에게 하차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버스 출입문 바로 옆에는 이렇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글이 붙어 있는데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운전기사와 말다툼을 하며 하차를 거부했고 버스는 30분 넘게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 다른 승객 10여 명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운전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을 업무 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승객들의 항의를 받는 버스 기사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안 태우거나 안 태워달라고 이런 들어가고 안 치고 타는 사람들 기사가 제시를 안 하면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버스 승객이 체포되는 사건은 어젯밤에도 서울 신도림동에서 벌어졌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운전기사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마스크 미착용 승객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학교나 군대에서 단체 헌혈도 못해서 혈액 보유량이 계속 부족합니다. 오늘은 헌혈에도 안전한지, 혈액이 얼마나 부족한지 취재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안 계시네요, 그런데 정말. 네, 텅 비어있네요. 헌혈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혹시 피를 통해 감염되진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이겠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 전파 바이러스로서 혈액으로 전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불안해하는 시민들을 위해 헌혈의 집 관계자들 방역에 신경을 썼습니다.
이렇게 다 닦으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소독약으로 수시로 체열 장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체열 장소 이렇게 다 청소하고 이렇게 소독하고 있어요. 헌혈의 집 직원이 직접 나서기도 합니다. 주기적으로 헌혈하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은 몇 번 정도 하셨어요? 저는 지금 50회 넘게. 혈액을 보관하는 냉장고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쉬세요. 원래는 이곳 혈액 냉장고에 이런 혈액이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이쪽을 보시면 트레이가 이렇게 다 비어 있습니다. 지금 전국 혈액 보유량은 5일치 미만이라 안심 단계인데요. 3일치 미만으로 떨어지면 주의 단계가 발령됩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들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혈액을 공급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수술을 앞둔 환자들, 피가 마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수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라서 인터넷으로 지정 헌혈 도움 요청을 했어요. 그래도 아주 넉넉하게 수혈을 받은 건 아니고. 모두가 이렇게 주저해도 기꺼이 자신의 피를 나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80번 넘게 했는데 20살 때부터 제가 했어요. 네. 예전에는 예약을 해야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왔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헌혈 왕이시네요. 네. 헌혈 문자가 계속 오잖아요, 요즘에. 피가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문자도 오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 해보는 거기는 한데. 오늘 가장 부족한 혈액은 제 혈액형인 O형입니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헌혈하는데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의문의 시신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흑인이라는 점. 백인 우월주의 단체의 소행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국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윤수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가 스페인 출신 백인 정복자의 동상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울리는 총성. 동상 철거를 막겠다며 한 남성이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한 겁니다. Obviously very scared, not just for myself, but for everybody there. I actually even got some on my shoes. LA 인근에서는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 참가한 청년 등 흑인들의 시신이 잇따라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There was nothing else found at the scene other than the rope, which was used to hang the victim, and the contents of his pocket, as well as a backpack that he was wearing. 당초 경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파악했지만 유족들은 극단적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My brother was not suicidal. Come on, there it is. He wasn't. 남북전쟁 이후 백일 우월주의 단체 KKK가 흑인들에게 자행했던 잔인한 범죄와 수법이 유사하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For a black man to be hung in a tree near City Hall, that's a message. 인종차별 시위에 참여했던 10대 흑인 여성도 실종 일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흑인 실종사와 의문사가 줄을 잇자 미국 전역에서는 철저한 조사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핵을 보유한 중국과 인도가 국경을 두고 목숨을 건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해발고도 4,000m 국경에서 벌어진 싸움에 최소 20명이 사망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인도 병사 한 명이 중국군 측에 대화로 풀자고 말을 걸자 중국군이 곧바로 거절합니다. 이달 초 국경 침범 여부를 두고 난투극까지 갔던 중국과 인도의 국경부대가 지난 15일 고도 4,000m에 이르는 가란 계곡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총격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양국군 600여 명이 돌과 세막들을 들고 맞붙었습니다. 교전 도중 인도 지휘관 한 명이 협곡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등 인도군에서 최소 20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자국 피해에 대해선 말을 아끼며 인도가 먼저 국경을 넘었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并对中方人员进行挑衅攻击，导致双方边防部队发生
严重肢体冲突。 지난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까지 했던 중국과 인도는 아직까지 명확한 국경을 획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3,500km에 이르는 실질 통제선을 설정했는데 강, 호수, 설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국 병사들 사망 소식에 인도인들은 시진핑 주석 사진을 태우고 중국 국기를 찢어버리며 반발했고 China, with its better infrastructure, with its better, military capabilities, perhaps thinks that this is the time to push India to see how far India will go. 중국은 충돌 지점에서 군사 훈련을 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인도에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핵 보유국인 양국 모두에게 최대한 자제력을 발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부산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5살 여자아이가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같은 구역에서 최근 3년간 3번이나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 이름만 스쿨존이고 아이들을 위해 한 게 없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비탈길을 내려온 차량들이 학교 정문 앞 삼거리를 지나갑니다. 사고가 난 스쿨존은 길이 130m, 15도 경사 내리막길과 이어져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평소에도 이 도로가 위험천만한 곳이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반지가 또 색깔만 칠해져 있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안 돼 있어. 이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3월 2살 아기가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고 2018년에도 8살 아이가 승용차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두 건 모두 내리막길에서 난 사고였습니다. 2017년에는 학교 근처 건너목을 건너던 7살 아이가 차에 치여 다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스쿨존이 실상은 사고존이었던 겁니다. 학교 앞에 매년 사고가 발생하자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옐로 카펫이 올해 초 설치됐습니다. 안전 조치를 좀 더 강화했다면 이번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고 방어하기 위해서는 안전 펜스보다는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경찰은 뒤늦게 도로의 중앙 분리대와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빗물바지 공사장에서 작업자 2명이 맨홀 밑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먼저 떨어진 동료를 구하려던 작업자까지 사고를 당한 걸로 추정됩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산소 마스크를 씌운 남성을 들것에 싣고 나옵니다. 잠시 뒤 파란색 담요를 덮은 다른 남성도 구급차로 옮겨집니다. 서울 강남구 수도사업소 근처 맨홀에 작업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11시 46분쯤. 60대 일용직 근로자 최모 씨가 먼저 맨홀에 빠졌고 동료 작업자 40대 남성 최모 씨도 최 씨를 구하려다 맨홀 아래 수직 통로로 추락했습니다. 10m 아래 하수관과 연결된 수직 통로엔 5m 높이의 오수가 차 있었습니다. 추락 사고가 난 맨홀입니다. 맨홀에 빠진 작업자 2명은 빗물바지 신설 공사를 하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구조대가 출동해 사고 발생 3시간여 만에 추락한 작업자들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모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자 상태는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송을 하였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강남구청 측은 원래 빗물이 모이는 우수관 작업을 하려던 추 씨가 왜 하수도관과 연결되는 맨홀을 열었는지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2인 1조 작업 원칙과 우수관 작업에 필요한 방독면 착용이 지켜졌는지도 확인 중입니다. 소방당국이 구조작업 도중 측정한 오수관 속 일산화탄소 농도는 170ppm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농도인 50ppm의 3.4배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와 작업자들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술에 취한 남성 2명과 2대1로 싸운 대학생,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쌍방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우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팔 옷을 입은 남성이 바닥에 누워있는 남성에게 수차례 발길질을 합니다. 쓰러진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려치는 또 다른 남성은
일행과 함께 쓰러진 남성이 도망치지 못하게 제압합니다. 지난 4월 29일 새벽 전북 익산에 있는 주점 앞에서 20대 남성 2명과 대학생 사이에 폭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남성들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얼굴 등을 맞아 코뼈가 부러진 A씨는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일방적으로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주변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계속 욕설하면서 다가오시니까 무서운 마음에 왜 욕을 하시냐, 초면에 진짜 죄송한데 혹시 저를 아시느냐 잘 물었고, 제가 초면에 죄송한데라고 하는 순간 제 안면부를 발걸해서. 사건 당시 남성들은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걔가 저한테 또 했거든요. 여기서 시비를 걸고 다니니까. 그런데 체포된 20대 남성들 중 한 명인 B씨도 경찰에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B씨는 A씨가 시비를 걸 듯 말을 걸었고 먼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쌍방폭행으로 보고 A씨 역시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B씨 일행 2명은 공동 상해 혐의, A씨는 폭행 치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사건에 대해 검찰은 정확한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태양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이번 주 일요일 이런 부분일식을 국내에서도 관측할 수 있는데요. 이번을 놓치면 1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온라인엔 과거 부분일식을 보려고 선글라스를 서너 개 겹쳐 꼈다는 후기도 있는데 선글라스를 끼면 눈 건강이 담보되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지난 2017년 개기일식을 보려고 백악관 발코니에 나타난 트럼프 대통령. 맨눈으로 개기일식을 보다 직원의 만류에 특수 안경을 쓰고 나타났는데요. 맨눈으로 보면 안 되는 일식,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지구하고 태양 사이에 달이 끼워져가지고 태양이 가리워지는 이 현상을 우리는 일식이라고 하죠. 태양은 달보다 400배 크지만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보다 태양까지의 거리가 400배가 멀어서 비슷하게 겹쳐 보이는데요. 가려지는 정도로 부분일식, 개기일식, 그리고 그만일식으로 구분합니다. 태양을 촬영한 영상을 보죠. 엄청난 빛이 보이죠. 달이 태양을 가렸다고 태양빛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선글라스는 자외선을 일부 차단해도 태양빛으로부터 완벽한 보호는 어려운데요. 특히 우리 눈은 동공을 축소해 빛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선글라스를 끼면 주변이 어두운 것처럼 보여서 동공이 확대되고 일식을 보면 확대된 동공에 태양빛이 들어와 치명적입니다. 동공은 커지기 때문에 빛이 실제로 들어오는 거는 다 들어오겠죠. 그러면 황반이 더 손상이 되겠죠. 2017년 미국에선 15초간 부분일식을 본 여성의 망막이 손상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선글라스는 물론 망원경이나 카메라로 봐도 실명 위험이 있는데요. 태양 필터가 있는 안경을 활용하되 3분 이상 관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부분일식은 오후 3시 53분 시작되는데요. 한국천문연구원 SNS에서도 생중계 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또 새로 나왔습니다. 현 정부 들어 21번째입니다. 서울 강남 핵심 지역에 전세를 끼고 집 사는 게 불가능해졌고 전세 대출도 어려워졌습니다. 현장 반응 어떤지 홍유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갭 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갭 투자를 봉쇄한 곳. 잠실 마이스 개발 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 영향권인 강남구 청담동과 삼성동 대치동, 그리고 송파구 잠실동입니다. 이 지역을 다음 주 화요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런 아파트를 샀을 때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대책 발표 직후 둘러본 잠실 일대 부동산에선 계약을 재촉하고 계약서를 써서 작성을 하면 규제에 전환합니다. 이 투자를 생각하신 분은 이번 주 안에
하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집값 상승을 장담합니다. 대신 집값은 한정되면 제가 표정이 없기 좋은데 부채질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원망하고. 이번 대책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 대출을 회수하고 규제지역 안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하는 내용의 규제도 함께 담겼습니다. 당장 갭 투자는 줄겠지만 현금이 넉넉하지 않으면 전세 구하기 쉽지 않아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사야 하는 그런 실수요자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면은 또 손해의 피해를 보는 실수요자들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죠. 시장에선 물량이 줄어 오히려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를 거란 걱정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일아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주로 수도권을 겨냥했죠. 이번엔 투기 수요가 충청권까지 몰리자 대전과 청주 일부 지역도 규제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이어서 박지혜 기자입니다. 대전지방법원과 서구청 인근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돼가는 이 아파트는 전용 면적 134제곱미터짜리가 14억 원에 팔립니다. 이번 정부 들어 무려 7억 원 뛰었습니다. 2년 전에는 좀 버스가 와서 낯설었다. 2년 전에 투자버스 있죠? 돈인분들이 오셔가지고 투자를 하셨죠. 인근 청주도 투자 열기는 마찬가지. 전용 면적 152제곱미터 아파트가 8억 원에 거래됩니다. 전부 다 갭 투자입니다. 수도권에는 규제가 제일 심하고 하다 보니까 투자하기 힘들었고 중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하고 하니까 갭 투자하기는 안성맞춤이죠. 수도권 중심 부동산 규제에 다른 지역 집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자 정부는 규제 지역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수도권은 접경 지역을 빼고 거의 대부분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일대와 경기 안산 단원구는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대전과 청주도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됐고 특히 대전 동, 중, 서, 유성구는 투기 과열지구로 묶였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더 강한 대출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런 규제 지역 확대가 규제에서 제외된 인근 지역의 집값을 올리는 또 다른 풍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테니스 스타 조코비치의 나이트클럽 파티 영상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메이저 대회 참가도 꺼리면서 정작 본인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외면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메이저 대회 우승만 17차례 차지한 현역 세계 테니스의 1인자 세르비아의 조코비치. 그런데 최근 포착된 장소는 세르비아의 한 나이트클럽입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조코비치가 동료들과 어울려 반나체로 파티를 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세르비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늘까지 12,000명을 넘었습니다. 팬들의 분노를 산 건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조코비치는 코로나19를 이유로 US 오픈 출전에 부정적이었습니다. Ja se nadam da će se vratiti sve vrlo brzo u normalu. Pa ćemo vidjeti, definitivno je velika želja da dovedemo turnir, da. 얼마 전 자신이 주최한 자선대회 아드리아 투어에선 4,000명의 팬들이 마스크도 하지 않은 채 빼곡하게 몰려 논란이 됐습니다. 고국 세르비아의 방치 속에 테니스 세계 1인자의 엇갈린 행보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스타들의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나 때는 말이야 시간입니다. 이번 주인공은 30년 전 국내 탁구붐을 주도했던 현정화입니다. 당시 김연아급 인기에 팬레터는 포대기로 받았다는데요. 김민곤 기자가 만났습니다. 1988년 서울에서 만리장성에 입어가려면 당당히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건 현정화. 양영자, 현정화 선수는 국민과 약속을 지켰습니다.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애교 넘친 기합 소리도 화제가 될 만큼 국민적 인기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나 때는 말이에요. 외출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많이들 알아보시니까 저는 이제 안경 끼고 다녔던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저도 말로만 들었는데 그 탁구 그런데 공이 없어가지고 예, 그럴 정도로 붐이 일었었죠. 이소년처럼 깨끗한 외모로 화장품 광고 촬영도 했고 펠레터는 읽지도 못할 만큼 받았습니다. 너무 많이 와서 못 봤던 팬레터가 더 많아요. 50통, 100통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그냥 푸대기로 이렇게 여중생, 여고생들이 많았어요. 네. 피겨 여신 김연아와 비견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전국민적 사랑 속에 한때 뽀미 언니로 출연 제안까지 받았지만 연예계 진출은 고사했습니다. 없지 않진 않아요. 제가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탁구의 노하우를 나는 다 전수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약간 좀. 1991년 북한 리브니와 단일팀을 이뤄 금메달을 따낸 일화는 2012년 영화로 제작될 만큼 화제를 모았습니다. 나를 오랫동안 기억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한 30년이 돼가네요. 뜨거웠던 관심을 뒤로하고 이제는 실업팀 감독과 탁구협회 부회장으로서 묵묵히 후배들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서는 호우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낮부터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는 비가 시작이 됐는데요. 앞으로 제주도 많은 곳에는 무려 200mm 이상의 호우가 집중되겠고 남해안 지역에는 최고 80mm가 더 오겠습니다. 내일은 남부 지역으로도 5에서 50mm가량 비가 오는데요. 제주도의 비는 금요일 오전까지 길게 이어지고 그 밖의 지역은 내일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은 최근 큰 비가 내려서 지반이 약해져 있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오는 폭우로 곳곳에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내일 제주와 남해안 지역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강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비 피해 없도록 상하수도 점검 등 안전사고의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 충청 이남 지역에서는 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28도까지 오르겠지만 대전 23도, 대구도 23도에 머물면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전국이 화창하고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채널A 그 2만갑 하는 데다가 맞아요. 나도 고정 그러시구나. 다른 건 안 봐. 그거밖에 안 봐. 다른 건 취재 나가면 종편 최장수 프로그램 이제 만나러 갑니다. 좋아하는 분들 이렇게 많이 만납니다. 탈북 출연자들의 사연에 함께 울고 웃으며 북한 주민들의 삶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순간이 많았죠. 이제는 연예인 같은 이만갑 속 주인공들이 보여주듯 탈북민들 이제 단순히 분단의 상징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당당히 주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탈북민들을 마치 남북 간 회방꾼으로 여기는 발언들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2등 국민으로 폄하하는가 하면 탈북자보다 북한 정권을 더 중시하는 듯한 말도 하는데요. 탈북민 3만 5천 명은 엄연히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 누구도 혐오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일도 뉴스데이입니다.